안녕하세요. 목요일 이 조직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 기본적으로 이 스콧의 분류에 따르면 이 소위 합리적 조직 성원을 이 합리적인 관점, 기계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에서 어, 자연적인 사회적인 관점으로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적인 조직 모델에서 개방적인 모델로 변화해 갔다. 이제 조직 이론 또 그리고 조직 자체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이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게 이 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됐고, 그러면 조직과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제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어떻게 조직 이론이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조직 이론을 몇 개를 뽑아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이론, 관련된 조직 이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제 한 6개 정도 이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론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조직과 환경을 다루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상황과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컨틴전시 티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상황 이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 상황 이론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체계 이론의 틀 내에서, 그러니까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틀을 따라서 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방 체계 이론은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유사한 형태고, 그게 이제 발전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이론은 이 니콜라스 누만이라고 하는 유럽의 학자가 주로 이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이제 구조균형주의의 어떤 약간 뭐 변형된 형태 또는 이제 그거에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사회학보다는 행정학이나 이제 경영학에서 오히려 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직 이론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9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개방 체계 이론은 말 그대로 체계라고 하는, 이제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 열려져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왜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느냐, 환경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개방 체계 이론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에너지의 유입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조직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조직이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즉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즉 조직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유입받는, 즉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는 어떤 체계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입된 에너지를 처리해서 새로운 산출물을 생산해낸다. 이게 이제 유기체적인 방식인 거죠.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원을 가공해서 활동을 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방 체계 이론도 기본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또는 체계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유입하고 변환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물질을 또는 생산물 또는 어떤 서비스를 산출을 해서 요거를 외부로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제 기업 조직 같으면 시장으로 이걸 내보낸다. 이렇게 기업 외부로 생산물을 방출해서
어떤 자원을 다시 또 획득하는 요런 순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게 개방체제 이론의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활동은 결국 이제 순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유입하고 변환해서 산출하고 산출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유입하고 이런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왜 개방 조직이 어 개방 체계라고 하는 개방적 조직일 수밖에 없느냐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조직 자체가 뭐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 체계는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유입함으로써 어떤 조직의 생존을 도모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 자원과 정보라고 하는 거를 투입하고 이거를 부정적인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거를 처리하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내부적인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처리 과정을 부호화라고 하는 형태로 상징화시켜서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외부에서 유입된 에너지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지만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입되는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기능과 구조가 세분화된다. 그리고 어떤 이 개방 체계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한 출발점과 자원, 상이한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를 처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로서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시스템이다. 요게 이제 개방 체계의 이론입니다. 이제 이런 이론에 기초해서 조직과 환경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상이한 출발점 자원, 상이한 방식이지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맞는 자기 조직의 에너지 처리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은 특정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가 조직의 성과를 가장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조직의 환경과 조직의 구조가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환경에 맞는 조직 구조가 만들어질 때만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황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직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조직의 상황, 조직 환경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상황 이론이 아니고 구조적 상황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 상황 이론이 중요한 거는 조직 환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직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의 설계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 상황 이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유일한 조직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조직 구조가 변화돼야 된다. 끊임없는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고, 대신에 특정 상황에는 그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존재한다. 이제 약간 다른 얘기죠, 두 개가.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상황 이론에 있어서 조직 구조의 설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결국 구조적 상황 이론은 조직 상황,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 구조를, 최적의 조직 구조를 찾아내서 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데, 조직 환경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를 또다시 설계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 자, 이게 뭐죠? 끊임없이 조직과 개방체계 이론에서 얘기한 조직과 환경이라고 하는 거의 상호작용,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적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요건 앞에서 사실 얘기한 건데 상황 변수와 조직 구조 변수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과에서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상황 변수,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규모, 기술, 환경이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조직 구조의 변수를 위계의 수, 그러니까 조직 구조와 관련된 위계의 수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수직적이냐 또는 수평적이냐 또는 부과의 수라고 하는 건 얼마나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중앙 집중화되어 있느냐, 얼마나 공식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을 설계하는 그래서 조직 설계에 있어서 구조적 상황 이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게 이제 이 전략적 선택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특정한 조직 환경에 맞는 적합한 최적의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뭐냐면 조직 내부에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환경에 맞는 조직 구조를 전략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임의로 또는 자기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하는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맞는 조직 구조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전략적 선택 이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 가능성을 강조를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이론적 특징은 뭐냐면 왜 이런 이론을 얘기할 수 있냐면 조직과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그래서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선택할 건지는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영자가 주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자신의 통제력, 자신의 경영 권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고, 결국은 뭐죠?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권력 관계, 경영자의 권력 관계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논리는 환경, 조직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라고 하는 조직의 리더마다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식이 주관적이고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환경 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선택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조직 구조가 설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은 특정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어떤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 다양한 선택지의 조직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 상황과 조직 구조 사이에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그 조직의 어떤 리더들이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론적 발전은 그래서 이런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경영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선택 이론이니까 결국은 리더, 특히 기업 조직으로 치면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의 정책에 있어서 경영자 역할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정책론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다가 나중에 산업조직론 그리고 자원 기반 이론 이제 최근에 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전을 해 가는데 경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영자가 어떤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래서 뭐 다각화를 한다든가 재벌화라고 하는 어떤 이 자본의 집중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챈들러는 이제 GM과 포드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의 시기에서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시기에 포드와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되게 유명해진 학자죠. 그래서 이제 요게 경영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선택 이론이 많이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클 포터가 90년대에 경쟁 우위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기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기업의 전략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자원 기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서 기업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역량, 그 다음에 기업의 능력, 그 다음에 학습, 이제 질이 되는 거죠. 기업의 어떤 조직 자원의 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이한 전략을 형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죠? 어떤 자원을 보유했느냐라고 하는 개개의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면 유기체의 상황,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뭐 끈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의 형태에 따라서 기업 그 조직 환경에 적응하는,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자원 기반 전략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원 의존 이론인데, 이제 요거는 그 조직 생존의 핵심은 결국은 외부 기업 환경에서, 조직 환경에서 그 조직이 외부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획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조직 외부에서 획득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의존해야 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은 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타 조직이나 타 집단과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외부 조직과도 환경이라고 하는 이 외부 조직을 환경에 넣어서 상호 의존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권력 관계에 따라서 조직 구조에 자기 내부의 조직 구조에 이 권력 관계가 반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자원의 어떤 분배, 사용 이런 것도 있지만 기업 환경으로서 조직 환경으로서 외부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조직, 우리 기업, 우리 자원직의 어떤 조직 구조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원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존도를 좀 벗어나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 경영자들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의존 관계를 관리해서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런 거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조직 내의 권력 배분에 있어서 경영자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모형, 그래서 조직 간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그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생존해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이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기체로서의 조직의 마지막 부분에 요 얘기를 이제 좀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네트워크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단순한 에너지나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우리 다른 조직 자체를 조직 환경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개별 조직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만 특정한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어떤 조직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느냐가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에 어, 우리 조직이
내가 존재하는 조직 또 우리 조직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고 생존할 수 있고 생존하지 못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외부 결정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조직의 형태나 구조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 그러면 그 환경이 요구하는 조직 구조를 갖춘 조직은 생존할 수 있고 그걸 못 갖춘 조직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면 개별 조직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이 요구하는 조직 구조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파악하려고 하고 파악해서 그런 조직을 갖춰야만 그 조직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뭐죠? 환경이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특정한 환경이 요구하는 조직 형태 구조를 갖춘 조직만이 생존하니까 살아남은 생존한 조직들은 구조적인 동형,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특정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조직 구조와 조직 형태가 그런 조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집단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별 조직이 아니라 개별 조직을 넘어선 조직 집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산업 내 조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그 속에서 개별 조직의 생성, 진화, 소멸을 조직 환경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거기에 적응할 수 있었느냐, 적응을 못했느냐. 그래서 왜 어떤 조직은 어떤 조직들이 나타났고 그 조직들 중에서 어떤 조직은 발전하고 어떤 조직은 소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조직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외부 결정론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선택한 소나무 밑에서는 특정한 잡초들이 자란다. 그러한 소나무 밑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음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습기가 많은 이런 환경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조직의 사멸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이제 신생 조직이 소위 말하는 벤처라든가 이제 초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불리한데 이제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스페셜리즘과 제너럴리즘, 그러니까 특정한 기능, 그다음에 특정한 과업 또는 특정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와 전체적인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너럴리즘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들이 어떤 조직 환경에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직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조직들 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교환을 촉진하는 거고 이 어떤 교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개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시장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조직은 이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트랜잭션 코스트 티오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자, 시장에서 기업이 발생한 이유, 왜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됐느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정보,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 탐색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시장 교환 거래 비용보다 조직화된 체계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탐색 비용이나 협상 비용이 없고 연속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게 이제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과 위계, 시장보다는 위계적인 형태의 집단,
거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론. 이게 이제 시장과 위계 이론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인데,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들이 왜 이 존속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조직 구조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이제 갖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들이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제도 이론이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는 뭐 그게 에너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조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신제도 이론에서는 조직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과 가치, 신념, 제도 이런 제도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어떤 조직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적 환경 안에서 이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로 변모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마지오와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도적 동형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들이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신제도주의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마지오와 포웰은 이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제도적인 거다. 그러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제도로서의 환경이 어떻게 기업의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그 방식으로 조직들이 특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조직이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예전에는 이 순환출자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언제부턴가 지주회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조직 구조의 형태를 갖도록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건 뭐죠? 제도적,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조직들의 구조가 유사해져 갔다.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방이다라는 거죠. 조직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시장 환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른 조직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성공하면 애플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를 찾는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조직들이 애플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이다, 앱마켓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즉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앱마켓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아이폰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제 모방적 동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규범적 동형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거를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규범이 요구하는 거를 기업의 조직 구조에 반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요새는 이제 ESG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ESG라고 하는 거는 제도도 아니고, 또 ESG를 통해 가지고 아직 성공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기업들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리더들이 이제는 환경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내가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이 속해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기업이 좀 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거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조직 구조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ESG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조직 구조가 유사하게 변화해 간다. 그래서 제도적 동영화 이론은 강압적인 방식에 의한 동영화, 모방적인 방식에 의한 동영화, 규범적인 거에 의한 동영화. 그래서 강압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라고 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는다. 즉, 제도로서의 환경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그런 환경에 소위 말하는 동형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6개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초점도 좀 다르고 거기서 얘기하는 강조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어떤 데는 그냥 우리가 보니까 기업들이 환경과의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해 가, 또는 이렇게 변해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직과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이제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 제도적 동영화 이론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